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상반기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적이었다, 이건 추천하고 싶다 하는 책 몇 권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1월에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내 어머니의 4서적, 열차 안의 낯선 자들,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어가지고 다음으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요네하라 마리 작가님의 프라하의 소녀시대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요네하라 마리 작가님 수필을 좋아해서 10년 전쯤에 꽤 여러 권의 책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 책만 그동안 안 읽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구정에 우연히 펴들었다가 단숨에 읽은, 이 작가님이 1950년대생이시거든요. 이 작가님의 아버지께서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 막대한 유산을 다 포기하고 공산당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체코 프라하에 가게 됐고 그 몇 년간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좀 특이했던 것이 세계 각국의 공산당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랑 특별히 좀 친했고 좀 독특했던 친구 3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에세이인데요. 리차, 아냐, 야스나 이런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내용이 정말 재밌었어요. 원래 제목은 두 번째 목차에 요 제목이 이 표제였던 것 같거든요. 제목만 보면 낭만적이면서 말랑말랑한 소녀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꽤 다른 그런 결의 내용들이 펼쳐지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정말 드라마틱하면서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수필이라고는 하지만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여기 등장하는 친구들이 루마니아라던가 유고슬라비아라던가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동구권 국가, 특히나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 출신이다 보니까 잘 몰랐던 그 나라의 문화라던가 당시에 좀 복잡하게 얽혀있던 어떤 국제 정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작가님이 40대쯤이 되어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이 친구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또 만났을 때 찡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여느 에세이와는 다른 좀 독특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책이어서 꼭 읽어보시라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올 초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읽으신 고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책이었는데, 왜 남의 책장을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기자님이 굉장한 다독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독가의 책장을 훔쳐보는 것 같은 가벼우면서도 또 꽤 얻을 게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다혜 작가님이 올해 또 내신 책을 한 권 더 읽었는데 요거는 영화의 언어라고, 그 시네21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에세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쏘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줄거리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줄거리 말고 카메라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라던가 어떤 풍경이라던가 그때 때마침 흐르는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침묵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그 영화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팁이고, 온다리쿠 작가님의 3월은 붉은 구렁을 이라는 책이고요. 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제 읽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후더닛 아니면 하우더닛 이렇게 그걸 찾아내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읽은 미스터리 중에서 제일 재밌지 않았나?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 4장의 내용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고이치라는 평범한 회사원이 그 회사의 회장님이 매년 주최하는 봄의 다가회라는 그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거든요. 독서가 취미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대저택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 대저택에 찾아갔더니 회장을 비롯해서 4명의 노인이 있는 거예요. 이 고이치에게 이 대저택에서 3월은 붉은 구렁을 이라는 책을 찾으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작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굉장히 적은 부수가 출판이 되었으며 빌려주는데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이 책을 본 사람이 몇 명 없고 읽은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이 고이치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추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 결론을 보면 뭐지? 이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나? 2장에는
완전히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해요. 두 여성이 이 3월은 붉은 구렁을이라는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즈모라는 곳으로 향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2장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저자에 대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 사장의 내용은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메타픽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에요. 좋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빼곡하게 붙여가면서 막 읽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바로 읽었던 책이 이 책은 뭐 유명하죠. 이 책 몇 년 전부터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드라마인가 뭐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는 하던데 피아노 콩쿠르를 소재로 하고 있는 3명의 좀 성격이 다른 천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천재들이 이 콩쿠르에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일단 뭐 재밌기도 재밌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아 콩쿠르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구나 이런 곡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또 곡에 대한 그런 묘사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예선부터 해서 몇 차 해서 나중에 이제 결선까지를 다루다 보니까 요쯤 가게 되면은 너무 질린다 그런 느낌? 예전부터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세문전으로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작품인데 이미륵 작가님이 이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일제시대 때 3.1 운동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로 나중에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독일어로 이 책을 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 책이 독일에서 이제 출간이 됐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의 내용은 그 황해도 해주 고향에서의 그 유년 시절 식민지 조선의 어떤 모습 나중에 독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이 예전에 읽었던 버전의 책인데 법무사에서 나왔던 책이었고 전혜린 작가님이 번역을 하신 버전이었어요. 메모를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2008년 5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전 책에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작가님 사진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압록강은 흐른다 제목이 다른 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몇백 번째는 꼭 한국 문학을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요번에 500번에 이 압록강은 흐른다가 나와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표지도 되게 예쁘고 나오자마자 당장 샀는데 이 안삼한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미륵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께서 미륵에게 한 이야기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노스텔지어라는 정서가 아주 담담하고 간결한 꼭 수묵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필치에 잘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이 뭔가 되게 아릿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좀 섬세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사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재밌었어요. 미음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아란 부장님처럼 이렇게 낯익은 그런 직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외에도 전산실에서 일하시는 분의 글이었는데 전자책 제작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괄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본문 중간에 나타나는 고딕체, 볼드체, 이탈릭체 이런 것들을 다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되나 봐요. 여기 보면은 뭐 대사 중에 고딕체만 490개. 그래서 이렇게 또 애쓰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류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글도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류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책을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되게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제가 간혹 세문전을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위아래 간격이 좁지? 줄 간격도 너무 좁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종이도 너무 얇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딱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런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각 책에 얽혀있는 직원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던가 그 책을 만들 당시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놀란 거는 어쩜 이렇게 다들 글을 잘 쓰시지? 여기 중간중간에 줄 그어놓은 것도 되게 많은데 독자들과의 대화도 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읽고 싶은 세문전이 막 100가지가 된다. 그리고 제가 온다리쿠 작가님 작품을 읽은 것 중에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이 흙과 다의 환상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은 크레마 클럽으로 읽어가지고 3월은 붉은 구렁을이라는 책에 3월은 붉은 구렁을이라는 책이 등장하잖아요. 흙과 다의 환상이라는 게 1장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단독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온다리쿠 작가님 작품의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를 담당하는 그 4명의 남녀가 어떤 섬으로 여행을 가는, 근데 이 4명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동창 사이이고 그 섬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내내 서로가 알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각각의 장에서 돌아가면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이 되는, 그러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것들, 그 4명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 같은 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거대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나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 4명 사이에 감춰져 있던 어떤 이야기들이 베일을 벗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뭐 임팩트가 크진 않아요. 이 작품은 오히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이나 감춰져 있는 욕망 같은 것들 파고드는 그런 소설이어서 미묘한 관계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소설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심심하다, 이게 뭐야, 다 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서 밀러 작가님의 시련이라는 희곡인데 제가 희곡을 좀 좋아하지 않아서 좀 거부감이 있긴 했었지만 궁금함에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세일럼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17세기 후반에 그 마녀 재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청교도의 이념이 지배를 하는 아주 폐쇄적이면서 보수적인 그런 지역 사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페리스 목사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오는데 어느 날 그 페리스 목사의 딸이 막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은 페리스 목사의 딸뿐만 아니라 조카인 에비게일하고 여러 소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는 장난삼아 홀령을 불러내는 그런 놀이를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마치 악마에 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픈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얘들이 악마를 불러내는 어떤 의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녀 재판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욕망들이 막 얽혀들면서 엉뚱한 사람이 이제 마녀 재판에 회부가 되는, 여기 주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페리스 목사에게 에비게일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얘가 어떤 유부남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 앙심을 품고 그 아내를 마녀로 몰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만드는, 애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끔찍한 재판에 연루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속 터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로구나. 지금보다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묘하게 오버랩되는.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은 준파 라일리 작가님의 축복받은 집이라는 소설집이고요. 준파 라일리 작가님은 10년도 넘게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작가님이었고 재밌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좀 심보가 못 돼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러면은 괜히 읽기가 싫더라고요. 이번에 우연찮게 읽었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소설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 관계들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낯설면서 날카로운 그런 통찰을 보여주더라고요. 축복받은 집이라는 이 표제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두 남녀 커플이 막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인도 출신인데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 남편은 IT 업계에 이제 종사를 하는 것 같고 아주 고소득을 받는 안정적인 그런 직장인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꽤 괜찮은 좋은 집을 사요. 근데 그 집에서 매일매일 어디선가 그 기독교와 관련된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라던가 작은 조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남편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다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근데 부인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막 수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인에 대한 못마땅한 점들을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들이를 해서 이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 이제 여럿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인이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찾는 것을 같이 좋아해주면서 같이 찾기도 하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찬탄을 하면서 막 서로 같이 막 어울려가지고 막 즐거운 그런 시간을 막 보내는 거를 이제 남편이 이렇게 딱 보면서 뭔가 모를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아닐까? 나에게는 너무나 그게 싫고 갖다 버리고 싶고 막 그런 것인데 타인의 눈에는 또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뭔가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딱 집어내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히기도 하지만 읽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